미국 증시 최근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정말 지치지도 않고 놀라운 상승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채금리 급등세에 특히나 취약했던 국내 금융시장 역시 서서히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그리고 이 원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과연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3대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 새 사람을 맞으면 예. 항상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요. 예. 항상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가 파트너로 지금 이 방송을 전체 코디어는 김채연 PD랑 같이 만나면서 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지난 한 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편한 한 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맞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한 주가 지났는데요. 역시 빌미가 됐던 것은 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세가 안정을 찾은 것이 그렇죠.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5%. 이게 뭐 엊그제 같이 5%가 넘었던 것이 4.5%대까지 떨어지고 이 장중한 때는 4.50이 깨졌어요. 예.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날 정확하게 9시 한 30분경에 4.50이 깨져서 사실 그 너무 이렇게 단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체리 피킹에 따른 그 반발 심리가 돼서 국채 금리가 마감으로는 4.58까지 어쨌든 4.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민감한 그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예. 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11월 페드 회의에 증시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이 국채 금리 급등. 그다음에 급등에 맞춰서 강달러지 않습니까? 예. 이 강달러도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제 같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한 104대, 105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역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 악재 요인이 이렇게 해소되다 보니까 예. 증시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지칠 줄 모르고 오른다 하는데요. 예. 거래일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5거래일 연속, 나스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김천 PD께서 아까 3대 지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끝난 거는 좀 기술적 이렇게 분석상 좀 이렇게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전히 올랐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주간 변동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5% 이상, 나스닥은 기염을 통해서 6.6%까지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보면은 요걸 가지고 베이비 랠리라는 예. 표현을 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볼 랠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간 변동폭 가지고 랠리라는 표현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쓰는 것도 이례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이제 숨통이 많이 튀었죠. 예. 그래서 2,300 무너졌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00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5% 올랐습니다. 예.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안 올렸으면 700선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요. 4.5%까지 오르고 각종 투자 심리 지표도 지금 그 공포 탐욕 지수라든가 VX 지수라든가 VX 지수가 22까지 갔는데 예. 김재현 PD께서 보이시지 모르겠습니다는 14까지 떨어져서 각종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뭐 베이비 랠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연말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네. 마음이고요. 자,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건 아무래도 고용 지표였습니다. 뭐 실업률이랑 고용 지표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그 이현 캐스터라든가 이게 캐스터가 전한 것을 통화 정책 측면에서 예. 이번에 그 고용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실업률이 10월 실업률이 3.9%죠. 요거는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 상단을 벗어났습니다. 아마 그 실업률이 페드가 추정하는 상단을 완전 고용 상단을 벗어난 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또 실업률이 상단을 벗어났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그만큼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필립스 관계가 흐트러졌었는데요. 필립스 관계 복원하는 것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인플레와 물가의 트레이드 관계, 반비례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오히려 정관계라든가 스퀴즈, 형편한 관계에서 였었는데요. 단기적 모습이긴 합니다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PCE 물가가 3.9%에서 3.7% 떨어지고 물가 떨어졌죠. 예. 실업률은 이렇게 9월 달에 3.8%에서 3.9%로 이렇게 이제 돼서 일단은 필립스 관계가 복원됐다는 측면도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필립스가 곡선이거든요.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복원했던 것도 사실 고용 지표가 단순히 그것이 뭐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 이게 의미가 사실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예. 페드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필립스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구인율과 그다음에 실업률 간의 트레이드 관계인 레버리지 관계인데요. 예. 이건 아직도 좀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10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결국은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느슨해지고 또 각종 경제 지표 간의 관계가 복원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끝났던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두 번째는 각종 경제 관계가 흐트러졌던 것이 복원되다 보니까 예.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서 나스닥 같은 6거래일 연속 7%에 가까운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가운데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앞서가는 선행 지표, 예. 같이 가는 동행 지표, 그 다음에 후행 지표, 늦게 가는 후행 지표가 있는데요. 고용 지표는 가장 늦게 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월별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월별 예. 지표면 가장 먼저 뭐가 발표합니까? 가장 먼저 보통 고용 지표가 발표하죠. 그리고 물가 지표가 발표하죠. 그만큼 고용 지표는 보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늦게 통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통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이 10월 달에 이런 실업률이 올라가서 노동시장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가장 체감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적으로 보면 3분기 성장률이 4.9%에서 사실 굉장히 높았죠. 예. 예상치 4.6% 높은 4.9%까지 5% 근접했으니까 이게 정점론이 실리는 거죠. 이 정점론이 실리면 아시겠습니다. 경기 정점론이 실리면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이 되는 거죠.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4분기에는 미국의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니까 자 분모가 높아졌으니까 3분기가 4분기에는 좀 성장률이 낮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1% 내지는 2%가 이제 대체로 하는데요. 2% 나오면 3분기 성장률에 비해서 절반 토막이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수정돼야 되겠습니다는 9월 페드의 전망치를 보면 내년 성장률이 1.5%죠. 그러면 내년 성장률이 지금 차원에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통화정책 시초는 누님이 말씀드린 1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이 1.5%면 사실 그 페드가 추천하는 미국의 지속 가능한 수준인 잠재 성장이 1.7%일 때 예. 오큰의 법칙상 GDP 갭으로 보면 마이너스 0.2%의 인플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플레 갭에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생명이 프리엠프트 선저성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지금의 통화정책 조타는 내년에 경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물가를 감안해서 조타를 해야 되거든요. 조타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습니다. 그만큼 프리엠프트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라도 피벗을 추진했어도 통화정책 상미에서 피벗을 추진했어도 11월 새해에 통화정책을 추진했어도 문제가 없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이 느슨해지고 경기가 둔화된다면요.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 뭐 사실상 피벗을 시사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 10월 달 그 고용 통계가 나오고 있어 예. 가장 당혹한 사람은 파월 의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피벗 추진, 통화정책상의 예. 피벗 추진 요건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아마 홍영코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프레마이스에서 첫 번째 조건이 노동시장이 느슨해져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컨더리 프레마이스로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 과열된 경기가 진정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해서 왜 앞서 우리가 노동시장도 보고 경기를 봤느냐. 예.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결국 노동시장이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경기도 앞으로는 둔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과열이 좀 진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이번 그 11월 회의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상의 피벗을 추진해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1월 페드 회의가 11월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근데 10월에 실업률이 11월 3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연준과 파월의 입장에서는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틀 후에 발표된 실업률을 사실상 이틀 전에 페드 회의에서 몰랐겠느냐 이거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각종 기업의 노동 관계라든가 추정치가 아니거든요. 보고에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실업 청구 건수도 노동부의 보고에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 알았다면 파월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예측력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자기 본업에 게을리한다. 본업에 게을리한다. 어떻게 이틀 후에 나오는 그것도 보고에서 나오는 추정치가 아니라 실업률을 몰랐겠느냐. 이게 이제 월가에서 지금 뒷 얘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보면 피벗을 11월 달에 회의에서 시사하지 않는 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당신네들 고집이냐?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내가 틀리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그걸 번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유연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측에 다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파월과 연준이 더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면 12월 달에 회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월과 연준이 너무 고집스럽게 경직적 사고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10월 달에 그 노동 고용 통계를 통해서 나왔던 월가의 뒷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준과 파월 회장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시점에선 어떤 대안 정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요즘은 인사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에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그 세계에서 지금 내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예. 우리나라 총선도 앞서고 있습니다는 공이 세술은 세부대에 받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양당의 후보인 바이든이든가 트럼프의 혐오증이 있어서 나중에 부켈러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총선에서 이렇게 3선, 5선에 되는 사람은 험지로 추려야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서 우리가 보면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통화정책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발상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과거식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같은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파월과 페드에서 요거는 이렇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을 한번 나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케인지언의 재량적 통화정책, 당신네들이 판단해서 고용과 노동 판단해서 이거 판단하니까 이게 자꾸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페드라든가 파월 당신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러면 뭐냐? 자연스럽게 준칙을 해라. 통화론제에 준칙돼서 인플레 타겟팅이 2%면 물가가 3% 갔다 하면 자연스럽게 니네들 건드리지 말아라. 파월 페드 건드리지 말아라. 금리 인상해라. 예. 그다음에 물가가 2%에서 낮았어. 그러면 뭐냐? 그때는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준칙에 의해서 하라. 예측이 자꾸 틀리고 경직에서 사고 틀리고 고집을 부리는 페드라든가 파월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제3의 대안으로 나오는 이렇게 측면이고요. 예. 두 번째는 타겟팅 변수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물가, 금리라는 변수거든요. 금리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자꾸 기준금리 건드려 봐야 국채금리는 반응하지 않거든요.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스코키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없으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준금리 변경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죠. 이게 쿼안티 이코노믹, 수량 경제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프라이스 메커니즘 미작동할 때는 수급으로 좀 국채 수급이든 아니면 유동성에서 QT를 좀 폐지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으로 좀 시장 금리를 조정해라 하는 것이 대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뉴노멀 시대에서 보면 자 인플레 타겟팅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 2%대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2%는 미국에 설정되느냐 하면 1980년대 정확한 87년대 뉴질랜드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이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1987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그 위에 미국의 서프라임, 금융위기, 2010년 재정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얘기로는 그 일부 유럽에서는 피그라 하는 이런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쪽에 맞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AI까지 가는 이런 환경에서 과거 인플레 타겟팅의 2%를 설정하는 이런 것을 고집스럽게 파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가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인플레 타겟팅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폴크만 교수가 좀 최소한 4%는 안 되더라도 3%는 좀 올려라.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불확실한데 어떻게 타겟팅을 단일 변수로 하느냐. 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단일 변수로 하느냐. 2%보다는 오히려 밴드를 해라. 인플레 타겟팅. 2에서 3%, 3에서 4%대. 다 밴드제를 해라. 그리고 중앙은행의 목표, 페드의 목표는 지금 일선 목표. 한국은행의 때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물가 안정만 하지 않고 지금 경제가 복잡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중요한 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목표를 단일 타겟, 물가 안정만 하지 말고 여기에 고용 창출도 같이 해주고 경제 성장도 같이 해주고 소득 불균형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 중앙은행이 자 다른 부처와의 코디네이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중앙은행과의 다른 국중앙은행 코디네이션 문제, 통합을 협력을 같이 가져야죠. 이런 쪽에 제3의 대안이 나온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대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전반부는 좀 이렇게 줄이고 지금 이 대목을 좀 깊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 하나하나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벌써부터 12월 FOMC 회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는 과연 페드랑 파월이 피벗을 시사할 걸로 보십니까? 네, 사실 10월에 실업률 지표, 예. 그 다음에 10월에 물가 지표를 11월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은 거죠. 예. 그럼 12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겠지만 12월은 올해 마지막 회의이자 경제 전망과 그 다음에 점도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진단은 12월 달에 하니까 그동안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견실하다, 경강하다, 쏘리드에서 다시 모더레이트로 전환한 게 아니냐. 이런 걸 한번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의 성장률이 1.5%인데요. 자, 4분기에 지금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는 상태에서 내년 성장률 1.5% 상향 조정했던 것을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 1.4에서 1.3% 하향 조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페드의 보드 멤버든 비보드 멤버든 점도표죠. 자, 점도표. 9월달 점도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월 점도표는 자 내년도에 최고 금리를 4.6에서 5.1로 올렸죠. 근데 물가 안정되죠. 물가 안정되는 상태에서 자 12월 달에 다시 페드 인사들이 의향 지수를 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이제 김채연 PD께서 예.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는 내년도에 저 최고 금리 5.1%가 다시 이것이 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내년의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과거에 4차례에서 9월 달에 2차례 줄였죠. 왜냐하면 최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인하 시기도 자 3월 달까지는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죠. 예. 그런데
12월 점도표 상으로 보면 다시 오게 금리 인하 시기를 자, 2차례에서 3차례, 4차례로 좀 더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내년 하반기에서 다시 상반기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반기 당겨질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지금 10월 달 고용지표와 함께 물가지표가 나온 상태. 11월 달에 회의에서 반영되지 않는 쪽에 12월 달에 이렇게 페드 회의에 대해서 예상들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선제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들에 예상된다고 본다면 선제성이 볼 때는 11월 달에 최소한 11월 달에 페드 회의에서 통화정책상의 피벗을 얘기해야 되고 또 9월 달에도 예. 점도표라든가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이 자 특히 점도표를 해서 최고금리를 내년에 올렸던 것도 실수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무슨 뭐 달러 투자, 엔화 투자한 사람한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국제 외환 시장에서 제가 30년 종사합니다. 예. 투자 관점에서는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를 이렇게 감안할 때, 자 대부분 다 달러라든가 엔화는 거래 수단이지 밸류가 있는 물론 화폐의 3대 기능에서 가치 저장 기능이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원 달러는 원화와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하지 마십사.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외 환율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149, 위안화 7.30 걸리고 이렇게 였습니다. 이게 그러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대에서 100으로 내려오는 셈인데요. 아까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주요 환율을 할 때 엔달러 환율이 의외로 안 떨어졌습니다. 예. 150인 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 즉 149.2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에서 굉장히 원달러든 원엔 환율에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을 지금 하루인가요 이게? 예. 지난 그 금요일 날 하루에 2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적어죠. 요거 좀 길게 좀 미국 국채금리 하는 시점에서 좀 안정되는 시점에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국채금리에 민감한 것이 한국의 외환시장이다, 한국의 증시다 하니까 자, 국채금리 안정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의 코스피가 굉장히 콜싸게 4.5%까지 오르고 코스피가 2.9% 오르는 데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국채금리에 취약했던 것이 안정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외환시장보다 반응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원달러 환율은 11월 2일 거래일 기준 딱 이틀입니다. 34원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 15년 만에 870원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NDF 한번을 보면 13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뭐 반발에 의해 가지고 조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를 봅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은 850원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엔화 투자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예. 지금 대규모 한차선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은행 PB들이 원엔 엔화를 건의했을 때 그때가 원엔 환율이 1,100원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지금은 870원입니다. 얼만큼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240원이니 그것도 100엔당 240원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투자보다도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은행 PB라든가 증권사 PB들이 이렇게 사실상 그 투자를 권유를 했다. 근데 한국경제TV에서는 자꾸 이것을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권고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진정되면은 이 뭐 환차선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조금 기지개를 켜지 않겠습니까? 네, 환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환차익이 기대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외국인의 자금 동향에도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미국 국채금리 안정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그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자 11월 2일, 3일에 우리 코스피가 2,700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0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 이전에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계는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많이 됐죠. 그게 10월 23일 이후에 8거래 연속 한 2조가 넘게 됐고요. 10월 들어서는 3조가 넘게 이탈했습니다. 예. 코스닥도 0.5조 5천억 원 이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외국 자본의 이탈은 굉장히 지속 기간도 길었고, 그다음에 규모상으로도 굉장히 높았고 많았고, 그다음에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상황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을 보였는데요. 예. 상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리고 그 단초를 제공했던 제닛 옐런이 한국의 경제 강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닛 옐런이 국내 금리 시장 안정을 단초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좀 공매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동안 MSGR라든가 이런 거에서 공매도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같이 일국인과 같이 가겠다, 허용하겠다 입장에서 지금 뭐 선거철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공매도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규제하겠다 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오랜만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데요. 공매도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들어오던 것이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제발 좀 또 입법을 결정하고 선거에 관련된 사람은 그 상황에 좀 한국경제TV를 좀 잘 보셔가지고 정책도 나누는 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니 렐런이 신의 한 수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할 때 해서 이렇게 미국의 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제발 좀 한국 경제 국회의원들도 또 우리 경제 강요들도 좀 한국 경제 TV를 봐서 타이밍을 낼 때 정책 타이밍을 좀 잘 잡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